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소피아라는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을 돌아다니며 시장 한편에 위치한 다양한 물건들을 관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밝은 색깔의 과일, 다양한 크기의 항아리, 그리고 아기자기한 장신구들이 그녀를 사로잡았죠. 하지만 소피아에게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여러 모양과 스타일의 의자들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의자가 존재하는 걸까? 이들은 모두 다르게 생겼지만 왜 우리는 이들을 모두 의자라고 부를까?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는 아테네를 방문하여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소피아는 플라톤에게 자신의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는 통찰을 얻고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강연장에서 그는 이데아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하는 이 세계는 진정한 현실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사물에는 이데아라고 불리는 완벽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의자의 경우 우리가 보는 모든 의자는 진정한 의자라는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입니다. 소피아는 강연이 끝난 후 플라톤을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내가 매일 보는 다양한 의자들은 전부 진짜가 아닌 건가요? 플라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단다. 소피아 가구점에서 의자를 사면 그것이 의도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란다. 내가 보는 모든 의자는 여전히 의자로 기능하지만 그 본질적인 본질은 의자라는 이데아에 근거한 것이지.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물체를 보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것들의 이데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소피아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물에는 이데아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플라톤은 다시금 지혜롭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철학적 탐구와 내면의 성찰을 통해 이데아를 이해할 수 있다. 진정한 이데아는 물질 세계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과 이성을 통해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데아를 이해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 참된 지혜와 진리를 발견하는 여정이란다. 그날 소피아는 플라톤과의 대화를 통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물건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타내는 진정한 이데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소피아는 시장에 갈 때마다 다양한 물건들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은 성찰을 시도했고 마침내 그녀는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소피아는 시간이 흘러 많은 이들에게 이데아에 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보는 세상의 표면 너머에 있는 진정한 형태와 본질을 탐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보다 깊은 철학적 사고와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상하게도 소피아의 이야기는 그리스 전역에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의 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탐구 여정은 이 세계의 진정한 본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대 아테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삶을 살아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현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열렬한 추종자였으며 특히 소크라테스의 지덕 복합일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면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생선 장사도 하고 맛있는 빵도 파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물건을 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사람들이 덕과 행복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장에서 한 상인이 물건을 팔지 못하고 시무룩한 얼굴로 있음을 보았습니다. 상인의 이름은 니코였고 그는 매우 맛있는 올리브 오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코.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나요? 니코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올리브 오일을 사지 않아서 좀 실망했어요. 오늘 장사는 영 신통치 않군요. 알렉산드로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올리브 오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분명히 니코의 오일을 찾게 될 것이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니코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나의 행운과 연결될 수 있나요? 알렉산드로스는 자리에 앉아 더 깊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께서는 참된 지식이 덕을 만들고 그 덕이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일이 정말 좋은 질을 가지고 있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신의 믿음을 고객들에게 꾸준히 전달하시오. 그러면 그 진실한 노력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게 만들고 결국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니코는 조금 의문스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알렉산드로스는 시장 한편에서 어린 소년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울고
알고 있니? 작은 친구야? 소녀는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엄마한테 가져다 드려야 했는데. 알렉산드로스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소년아, 그렇다면 이제 너에게 사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지식이 너를 더욱 현명하게 만들겠지?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현실에서 적용하려 했던 알렉산드로스의 작은 행동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조금씩 덕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인 결과가 아닌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덕과 행복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며 마을 사람들을 더욱 따뜻하고 성숙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드로스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깊은 철학적 교훈을 전달하며 소크라테스의 지덕 복합일서를 통해 모두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젊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도시에 살며 끊임없이 존재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곤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가득했고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매일 도서관을 드나들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빛의 영원 회귀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아이디어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만약 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지금의 선택들을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이 개념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알렉산더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도시에 넘쳐나는 사람들, 그들의 움직임과 바쁜 일상 속에서 번뜩이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고정되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모두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믿는다면 그들의 행동은 지금과 다를까? 그는 생각에 잠겼죠. 그날 이후 알렉산더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광장 한복판에 서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전한 첫 번째 이야기는 뜨거운 국자 속 두 돌고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뜨거운 국자가 있었습니다. 국자 속에는 두 마리의 돌고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돌고래는 빨리 나가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결국 익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돌고래는 국자가 식기를 기다렸고 결국 시원해졌을 때 헤엄쳐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돌고래 중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의 메시지를 접수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원 회귀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도록 돕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먼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통해 삶이 순간순간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목소리는 하나의 작은 물결이 되어 넓은 바다를 적시듯 사람들의 삶에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실천해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결국 단지 철학적 사상을 넘어 사람들에게 삶의 각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따뜻하고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한적한 마을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전파하려는 열정이 넘치는 아주 독특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예언자는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아이디어, 특히 무지의 베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탁월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예언자는 매주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서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그날 그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량한 농부부터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귀족까지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이날은 그가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실험을 하기 위해 그들을 모았습니다. 훌륭한 이웃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마법의 모자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예언자는 그의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주목했습니다. 오로브 유.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회적 지위나 능력 없이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어떤 사회를 설계하겠습니까? 예언자는 마법의 모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모자는 바로 무지의 베일이라는 이름의 모자였습니다. 그는 모자를 차례대로 사람들에게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자를 쓴 순간 당신은 자신의 배경, 부, 외모, 심지어 가족이 누군지도 모를 것입니다. 예언자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직업을 가질지, 얼마나 부유할지, 어떤 문화에서 자랄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설계할까요? 모자를 쓰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잊어버리자 사람들은 용감해졌습니다. 농부는 신중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굶주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낮은 사회, 계급이라는 사실이 기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역시 무지의 베일을 두른 귀족은 겸손해졌습니다. 돈이 많은 자는 많은 책임이 있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든지 그 사회의 약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새로운 시각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멀어져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지의 베일 실험이 끝나자 그들의 가면은 저절로 벗겨졌습니다. 마법의 모자를 벗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토론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마을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협력적이고 서로에게 관대해졌습니다. 예언자의 말이 실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마을은 공정한 사회의 표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는 그 후로도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무지의 베일 이야기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공정한 사회를 설계할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지의 베일은 단순한 개념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특별한 모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어떤 이기심도 없는 방법으로 관대할 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